될지 고민하는 어떤 내부 고발자와 또 어떤 기자의 어떤 이 다른 모습, 그리고 우리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이제 아베 정권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는데 감독님 첫 인상은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은 이제 게스트가 이제 신문 기자의 감독님이 오셔야 되는데 엉뚱한 감독이 와서 일단 좀 너무 미안하고요. 저는 감독님 같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담을 모두에 타는 거. 네, 오히려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송설 편집장님은 언론인이시잖아요.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제목부터 뭔가 본인의 직업적인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심은경 씨에 대한 호기심, 그 궁금함으로 영화를 기다렸었고 보게 됐었고, 역시나 기대한 만큼 잘 해냈고, 특히 물론 제가 1호를 뭐 잘 모르지만 남의 나라 언어를 가지고 남의 나라 환경 속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 해내는 것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게 먼 나라, 아주 이웃 나라, 가깝지만 사실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저희랑 많이 걸끄럽고, 그런데도 우리 이야기, 우리 현실 이야기의 은유로 아주 좀 신경 배우 덕분에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심은경 배우는 2017년에 그 이번에 유마니테라고 하는 기획사랑 이제 정식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 출연 이후에 또 최근에 그 다음 작품으로 찍었던 블루아워라는 작품, 그러니까 바람말 다이어리도 나왔던 카오라는 배우랑 같이 출연한 이 블루아워가 최근에 또 10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또 한국에서 드라마도 찍고 있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그건 줄 알고 낚여서 여기 됐는데, 네. 사실 바쁘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바빠서 그런 거. 저는 심경 씨를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전에, 아직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막 자기의 진로를 고민할 때 그때 봤었어요. 그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그때 학생인데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아주 굉장한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줬던 배우라 만난 적이 있었고, 어머니도 같이 만나서 어머니도 아주 좋은 배우로 커나가길 바라면서 너무 아역 배우로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벽돌이 쌓이거나 너무 자만하는 배우가 될까봐 더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다른 공기를 쓰고 다른 세계를 만나는 견문을 넓히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배우 인생에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더니 결국은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이제 훌쩍 커서 이제 이런 어른이 돼서 멋지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두에 이제 심은경 배우 얘기가 좀 나와서 조금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심은경 배우가 전에 이제 특별시민이라는 작품에서 약간 이 혼탁한 선거운동에 뛰어든 그 안에서 굉장히 그 내적인 고민을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모습하고 조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거기서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뜻에 따라서 이제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심은경 배우의 그 연기 자체를 조금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라는 역할하고도 조금 어땠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한국 배우인데 그냥 일본 기자 역으로 캐스팅해서 캐스팅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고, 감독님은 뭐 사실 막 이렇게 걱정했던 것만큼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라고 믿고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좀 어려운 감상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 있게, 사실 일본인이 아니고 이런 출생의 배경이 다른 아시안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몰입을 하게 됐었고, 1호를 저도 이제 허스토리 할 때 이제 1호를 하는 배우들과 그
시도를 하고 그 어려움들을 맛봤는데 배우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거고 그 자연스러움을 묻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말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연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관객들한테 그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1호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디테일을 전혀 뭐 기대하고 있지 않거나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배우가 거기에 몰입하면 정말 감정 전달이 어려워지는데 이 영화는 초반에 그거를 금방 극복시켜주고 그 아주 미세한 떨림이랑 심경 특유의 무표정한 지점에서 오는 어떤 굉장히 강한 느낌 그런 맥락을 잘 살려가면서 상대 일본 배우랑 이렇게 긴장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정말 맞대결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 영화도 일본 영화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언어적 두려움은 이제 훌쩍 뛰어넘는 배우가 아닐까. 영어도 잘하고 이도 잘하고 하나의 언어를 잘하는 배우는 다른 언어도 금방 뛰어넘으니까 그런 글로벌한 행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 영화의 대사에서 제가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면 국가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니까 그 일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 이런 전제적인 국가주의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순종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삶보다 앞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많이 길들여진 일본 그 시민의 느낌들이 여지없이 전달이 됐었고 개인적으로 친한 일본 친구도 있고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고 일본 문화, 일본 노래도 좋아하는 게 사실 일본의 많은 요소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매혹적이고 좋은데 일본의 정치 체제, 일본 시스템, 국가로 들어가면 꽉 막혀서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정말 풀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답답해진 지점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 이제 한국인으로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일본을 보는 그런 맥락 말고 일본 안에서도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 시민으로서도 뭔가 그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등하는 모습들 그런 지점들이 이제 그냥 일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관객이 아니라 혹시 일본의 저 한 시민이 되어서 한 국가라는 큰 시스템과 개인의 삶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더 옳은 걸까? 무엇이 앞서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던져지면서 한국인의 시점에서 보는 일본과 또 일본에서 보는 일본 시점에서의 일본 그것들이 겹쳐지면서 역시 일본에 대한 생각이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질문을 받은 거는 한국은 그럼 다른가? 이 질문이 이 영화에서 우리 관객들한테 주는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은 한국도 정말 너무 혐오스러운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행히 한국민들이 시민혁명을 늘 해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일본과는 좀 다른 일본에는 시민혁명의 역사가 한 번도 없잖아요. 독특하게도 우리는 질문을 해내가는 그 역사 때문에 좀 그래도 어떤 건강함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짜뉴스든 댓글 부대든 그게 뭐 먼 옛날 일이 아니라 너무 최근의 일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 문제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일인데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사실 저렇게 중심에 들어가 있는 어떤 체제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갈등과 딜레마는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어서 역시 이게 이 영화의 좀 훌륭한 점은 단순히 일본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로 확장되는 거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나치 문제도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그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굉장히 나쁜 일인 것 같지만 나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거니까 나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냥 그 범죄 속에 동참이 됐었고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도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 사실 악의 비범함이 힘든 게 아니라 악의 그 평범함이 사실 굉장히
우리들을 괴물로 만들고 우리가 괴물인지 모르게 하는 건데 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그런 악의 편법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여기 신문 기자에게 자극을 받고 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지점, 그 지점이 우리한테는 설레는 점이고 우리한테는 영웅적인 지점이고 우리한테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잘 실제로 맞닥뜨리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라 영화 시사해주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입체적이어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문경제가 연구하는 이제 에리카 신문 기자와 스키아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굵게 양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패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뒤에서 들려오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감독이 좀 던지고 싶은 이야기를 패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거의 뭐 주입시키다시피 계속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지점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일본은 흔히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집단 전체 의견이 우선시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난 뭐 그렇지 않고 이제 또 개인의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다 이런 뭐 패널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가장 소름 끼쳤던 대사는 역시 그 후반부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형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그런 일본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수많은 영화들의 어떤 핵심을 좀 반영하는 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또 그런 비슷한 영화가 이제 미키 데자키 감독의 주전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주전장에서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 끼쳤던 대사는 이 우익 인사가 계속 궁지에 몰리면서 계속 답변을 해 나가는 가운데 왜 이렇게 이 일본은 사죄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은 사죄할 수 있지만 절대 집단이나 국가는 사죄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마치 토로하듯이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형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뱉어내듯이 하는 그 대사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우리가 조금 알지만 좀 듣고 싶었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그런 자기 고백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신문기자라는 작품이 어떤 그런 주제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제가 좀 감독님께서 어떤 장면을 조금 흥미롭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이 일본의 내각 정보실로 나오죠.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댓글 부대라고 얘기하셨던 내각 정보실에서 정말 품위 있게 만들어져 있는 이 어두침침한 이 사무실에서 사실은 굉장히 싸구려 말들을 내뱉으면서 악플들을 생산하는 그런 근엄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게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떠오르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입수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 여당의 웹 서포터들에게 또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좀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초반부에 이제 이 내각 정보실에서 이제 조작하는 가장 또 중요한 그 사건 중 하나가 그 일본의 미투 사건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가짜 댓글들을 접한 또 평범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심지어 그들은 또 기자들이죠. 기자들이 뭐 몸매가 어떻다느니 뭐 저런 사람이 뭐 들이대면 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있었죠. 그 이토 시오리라고 하는 또 기자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 TBS 워싱턴 지국장인 그 야마구치 노리오키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 일본에서 이제 미투를 했는데 온갖 그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일본을 떠나서 지금 영국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그 서지현 검사하고 또 대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대담 기사에 이제 서두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 협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기사에 그러니까 그 이토시오리 그분의 그 구체적인 일정, 그러니까 언제
입국해서 어느 호텔에 묵고 있고 뭐 언제 이런저런 뭔가 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쓰임을 좀 양해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쓰여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초반에 이제 등장했던 이 이토 시오리를 연상시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작품이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상하게 조금 그 캐릭터와 그 장면에 조금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일본을 잘 모르잖아요. 아는 게 아마 뉴스를 통해서 어떤 제한된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제한된 통로와 필터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입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초반부에 그 패널들이 막 얘기할 때 그 패널들의 신랄한 굉장히 진보적인 토론을 보고 일본에서 저런 패널들이 저렇게 대화를 하는 프로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리얼리티에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이제 그렇게 비판적인 언어를 뽑아낼 수 있지만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혹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는 일본 토론들의 내용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그렇게 노골적인 체제나 정치적 비판이 그렇게 대중적인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내가 이 선입견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이제 이 영화가 조금 더 가려진 진실을 가르쳐주는 걸까? 이제 그런 질문이 들면서 제가 흔들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인상적인 건 사실 영화 속에 큰 반전이 있잖아요. 더그웨이 사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미스터리 형식을 띠고 있어서 또 좀 재미가 있었었는데 양 그림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우리 양하면 양들의 침묵이 떠올라서 그냥 계속 엉뚱한 추리를 막 이제 에너지를 쓰면서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뭐 알 수가 없었던 그 놀라운 다른 그런 무기 실험의 결과들을 암시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언론에서 특정 여론 조작과 그런 여론 조작을 파헤치는 어떤 기자하고의 싸움 그런 맥락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어떤 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욕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경고 맥락을 보여주는 그 지점, 그것이 영화가 가진 이 야심이라고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 점이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 말씀하신 그 더보웨이 연구소에서 있었던 그 68년의 사건 때문에 뭐 양들이 거의 6천 마리 이상 이렇게 죽었던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반전 운동과 이제 환경 운동이 촉발되는 그런 되게 계기가 되게 됐었는데 이번에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VX라고 하는 이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이제 흘러나왔던 그 물질이 이후에도 쓰여가지고 이라크 전 때 후세인이 그걸 써서 그 쿠르드족 수천 명이 또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제법으로 더 이상 이제 그 상황 무기를 생산하는 것조차도 이제 금지시키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이 아베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지만 지금 일본 사회가 우병화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설정들이 이전에 그 더보웨이 사건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소름 끼치게 다가오는 그런 공포를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양 그림이 좀 그렇죠. 재밌잖아요. 상징적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블라인드된 그 시민들, 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끌고 가는 어떤 끌려다니는 이런 외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굴종을 강요당하는 그 삶에 대한 암시가 있어서 영화 다 지나고 이제 나서도 결국 영화가 이렇게 이미지 하나 남긴다면 굉장한 성공인데 영화는 그 양 그림 하나에 뭐랄까 지속적인 이렇게 새겨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적인 전달 방식이 또 굉장히 세련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자리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감독님이 그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일본 사람들 약간은 상해하는 느낌으로 그 양을 쓰셨다고 이미 쓰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아까 우리 남자 배우 그 얘기를 했어요. 남자 배우가 사실은 원래 이야기는 없었던 원한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에세이 작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사실 이 원장님 정말 신문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종횡무진하고 그 역경을 딛는 이야기 신문 기자가 쓴 거니까 아주 유명했던 실제로 이제 정치인과 맞짱을 떠서 굉장히 유명했던 기자의 체험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아마 영화적으로 훨씬 우리를 흥미롭게 해준 거는 이렇게 실제 체제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른 채 너무 평범하게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냥 보통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수없이 많은 갈등의 순간을 주잖아요. 게다가 이 떨리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섬세한 남자 캐릭터를 같이 세워준 것이 영화의 굉장히 신의 한 수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스기야라 그 남자 캐릭터가 사실은 초반에는 조금 약간 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갔는데 임신을 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나중에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영화에서 사실은 이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해서 타협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좀 그런 순간들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조금 깨주게 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좀 중요한 미덕처럼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에리카라고 하는 기자와 이제 스기야라가 사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약간 연결되는 지점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저의 실명을 공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에리카가 걱정을 하거든요. 가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당신이라면 아버지가 어떻게 선택하길 바라겠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리카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기자가 됐다고 할 수도 있는 이 딸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 비밀을 평생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나의 자식은 그런 슬픔이나 트라우마를 반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엮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이제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평행적으로 따로따로 걸어 나가다가 그 지점에서 좀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굉장히 조금 그 스기야라라고 하는 남자의 그 용기에 더해서 되게 구조적으로 되게 처음에 되게 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가 이렇게도 그 두 사람이 한데 좀 만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영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스기야라의 그 임신한 부인이 많이 익숙한 설정인 것 같긴 한데 서스펜스는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 상사가 곧 아이를 낳는다며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너무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 축하 카드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적인 이제 이 감상의 어떤 추리 본능으로는 저기 가해질 피해와 테러와 여기는 뭐 사람을 뭐 소모없이 죽이고 다 뒤처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그런 정권일 것 같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저는 그쪽 테러가 없이 본인의 알아서의 각성과 성장으로 풀려서 그게 너무 다행이고 비전형적이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영화적 장치로만 잘 활용한 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신문 기자, 이제 기자를 소재로 한 작품이어서 함께 떠오르는 다른 이제 기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 영화들이 떠오르게 하는데요. 혹시 감독님은 떠오르는 작품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냥 더 포스트가 최근 영화로 스필버그 감독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 영화 보면은 지금 우리 디지털 시대인데
사실은 우리 인터넷으로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로 일부러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그 특종이 나가는 순간을 신문 이미지로 굉장히 보여주고 클라이막스로 삼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포스트가 떠올랐고 스포트라이트 같은 또 굉장히 진실을 용기 있게 파헤치는 영화가 떠올랐고 미국에는 이 저널리즘의 용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저는 한국 영화에 우리나라 현실도 너무 비슷하고 많이 겹치고 우리는 훨씬 이렇게 사회 비판적이거나 정치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있었지 하는데 그렇게 잘 떠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기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자체가 되게 드물었죠. 그렇게 당기진 않아요. 어떠세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김민희 배우랑 황정민 배우가 이제 출연했었고 그 기자를 완전히 소재로 한 기자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1987에서 그 이유준 배우가 연기했던 그 기자의 모습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그 의사한테 어떻게 한마디로 따려고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의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가 들어온 것을 알고 다리를 막 쥐어놔가지고 막 졸여가지고 나가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속에 이제 기자라고 하면 1987이 떠오르고요. 또 역시나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들 중에서 저는 역시 그 기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중에서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보스턴 이 가톨릭 교구의 이 사제들의 그 성추행 사건을 밝혀냈던 보스턴 글로브 이 기자들의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고 또 제가 그 이 작품에서 이제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이 아무래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신문은 오프라인 신문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 에리카와 이제 국장과도 어떤 사진을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되게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여서 온라인으로만 이제 기사를 쓸 때는 사실은 제한 없이 용량 제한 없이 그냥 원하는 사진들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또 뭔가 지적을 받거나 잘못된 사진이면 바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정통 기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영화 기자로 오래 생활을 했지만 예전에 오프라인 잡지를 만들 때도 어떤 사진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매체로 한 사진이 떡하게 쓰이면은 절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거 사진 선택 가지고만 막 편집부내에서 몇 시간씩 토론을 하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빨간 펜을 쓰는 모습은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기사를 송고하고 퇴고하고 수정하는 모든 작업들이 사실상 이 디지털 화면 모니터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령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은 모니터를 띄워놓고 이제 기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지 굳이 이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막 빨간 펜을 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뭔가 기사를 두고 이 기자와 데스크가 뭔가 좀 긴장관계가 있다. 그리고 뭔가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든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스필버그의 더 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저는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사실은 작품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인물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은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적이지 않은데 아침에 막 도착한 신문을 트럭이 싣고 가다가 그냥 바닥에 던지면은 그걸 굳이 뛰어가서 뜯어서 막 보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영화 안에서 잘 없는 활동성을 조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서 저는 역시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진짜 뛰어난 연출자구나. 정말 영화 속에 아무런 그 동적인 그 운동감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그런 점에서는 더 포스트를 보면서 되게 조금 감탄했었죠.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신문을 일부러 강조한 이유가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이야기에는 이 감독님이 지금 30대 아직 초중반? 굉장히 젊은 감독님이시고 본인이 신문을 읽지 않고 살아온 세대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신문을 안 보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아 그래 신문의 세계를 나도 좀 알고 싶어 그러면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신문에 대해서 처음 배웠대요. 그래서 와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서 옛날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좀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면서 일부러 정통적으로 그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날로그적 지적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고 특히 신문경 씨도 막 연필로 받아 적잖아요. 그런 일부러 그 전통적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역동성을 활용하려고 본인은 신문 세대도 아니고 신문을 잘 모르지만 일부러 더 영화 전체를 그런 신문의 이미지로 이렇게 풀어서 이제 너무 모던한 지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있었던 이야기로 이렇게 시간대도 확장시키는 그런 연출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감독님이나 제가 이 작품 제작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질문 받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같이 말씀하고 이제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하면 역시 이런 신문 기자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면서 그 에리카라고 하는 그 여성 기자 여주인공을 내세운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때 떠올랐던 작품이 뭐냐면은 저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그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작품도 사실 원작에서는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이 소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남자였는데 이제 여자로 바꾸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 군대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혼혈인 그 여성 주인공을 쓱 집어넣어서 이 남자들만 이렇게 맞부딪히는 이런 남북한의 그 대치 상황 속에서 그 여성 주인공이 겪는 어떤 고통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는 또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원래는 이제 남자 캐릭터를 하려다가 이제 여성으로 바꾼 중요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처럼 저도 이 영화 속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살짝 또 아버지의 그 시체가 플래시백으로 보였는데 그때도 분명히 심정적으로는 뭔가 조금 죽음의 비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끔 목에 이렇게 자상이라고 해야 되나 상처가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작품 속에서 에리카라고 하는 기자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더군다나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부분이죠. 취재를 나갔는데 자기 소속을 밝히고 막 남자 기자들이 주고받는 그런 정말 그 싫은 소리들을 접하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어디 신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디 그런 신문도 있냐라고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서 그건 역시도 굉장히 되게 좀 디테일하게 아무래도 이 작품의 이른바 원한 혹은 원작을 쓰신 분이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려내지 않았나. 왜냐하면 요즘은 정말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무슨 매체야? 어디 있는 매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조금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자 출신이라 훨씬 더 언론 영역에서의 디테일을 짚어내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두 분께서는 그 마지막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셨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 사실 그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감독한테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어서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더니 역시나 좀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참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연출자의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요. 이제 관객의 몫으로 새로운 시작을 약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좀 유추를 좀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리카 기자가 했던 얘기를 이제 상상하면서 이미 그 결말 부분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결의를 뭐 다지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고요. 그 스기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스기하라 같은 경우는 에리카에게 이제 요시오카 기자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듯이 이 스기하라에게는 이제 칸자키 씨가 있는데 그분도 사실은 처음에 일종의 타협을 했을 때 한 번 타협하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수많은 타협의 순간에 그래 이번은 어쩔 수 없어 다음엔 절대 안 그럴 거라는 식으로 많이들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스기하라가 자기는 이제 그쯤에서 자신의 어떤 행로를 바꾸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그 관료 사회를 떠나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칸자키 씨도 결국에는 한 번의 타협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다 아무런 미련이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어떤 말 그대로의 그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영화의 예술적 경지를 보통 얘기할 때 엔딩 장면이 얼마나 열려 있냐면 예술적 깊이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이 감독님도 반대가 많이 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이 엔딩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화의 주제가 좀 정답이 너무 있는 영화잖아요. 선악도 선명하고 정의와 그 부정이라는 것이 사실 명확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어디를 응원하고 지지할지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맥락이 가능한 선에서 열고 싶어 했을 것 같고 그 칸자키 씨가 죽었죠. 그런 것처럼 외무성으로 내보내고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돌고 돌아서 제거당하는 그런 옵션을 이 스키아한테 줬던 것 같고 너가 이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너는 이제 곧 딜리트 될 거야라는 그런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스키아라는 제가 느낀 이미지는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자아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악의 집행자로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라 그걸 보고는 참지 못하고 바꾸고 더 좋은 세상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를 저글링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살아가는데 영화 속에서 감독은 두 자아를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이든 서로 진실을 용기든 이렇게 직시하는 순간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시작되니까 두 영혼이 딱 마주된 순간 그러니까 하나의 진정한 인간으로 딱 이렇게 선 순간의 이미지로 영화를 딱 끝내고 관객분들한테는 둘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을 길게 던져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도 계속 질문이 되게 이렇게 성공적인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면 감독님은 너무 좋아하죠. 속으로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계속 뭐 이게 중요한 대사들이 많으니까 대사도 메모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쭉 쓰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뭐지라고 저도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끝나는 순간 조금 당혹스럽긴 했지만 뭘까라고 계속 생각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도 보는 중에는 이게 뭐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혹시 또 헛스토리도 이렇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영화 엔딩은 그렇게 열려있지도 않고 지금 엔딩 남지도 않는 것 같고 사실은 일본의 역사,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참 역관계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저한테 남다른 영화였고 일본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관련 왜곡된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을 때 그것을 채택하는 사람은 정말 일부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양심 있는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 접하는 통로 속에서는 일본을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버티고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 힘들은 이런 영화의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우리나라의 영화인들도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는 역시 자극을 받고 관객들도 자극을 받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매일매일 막 불매운동에다가 막 정치적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영화가 우리를 연결시켜줘서 일본과 한국을 그 지점은 하여튼 영화의 매혹적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아까 메모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나 메모를 하다 보니까 보통 뭐 이렇게 A4 용지로 3페이지 넘는 일이 잘 없는데 이 작품을 막 받아치다 보니까 한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어쨌건 최근에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대로 좀 옮겨 적고 싶다. 정말 좀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이렇게 신문 기자들 혹은 뭐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꼭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